예, 여기가 자리가 높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낯섭니다. 보통 강연을 할 적에 보면 주로 거의 눈 맞추는 높이가 비슷하거나 요새는 보면 좀 아래인 경우들 많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강의할 적에는 학생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되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맞춰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가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전문가냐면 18세기 전문가고요. 그중에서 특히 서울 이쪽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문학동네에서 지금 벌써 계약하고 우리 편집자가 빨리 좀 내자고 하는데 18세기 주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18세기 도시문화에 관해서 저작을 단행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반드시 내려고 지금 마음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술 전문가는 아닌데요. 비슷한 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바고 문화사라고 해서 담배 문화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600년 이후 일제 들어가기 전까지 300년 동안의 그 담배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역시 문학동네에서 냈습니다. 이 담배하고 술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담배, 술, 그 다음에 차, 이 세 가지가 이 먹는 것의 기호식품의 3대 분명인데요. 역사가 가장 오래다라고 하면 뭐 술이 가장 오래인 거고,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아마 술일 겁니다. 아까 담바고 문화사도 한국에서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를 쓴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근대 시기에 담배의 경제사 관련한 것은 박사논문 쓰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하나 썼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거칠고 신문기사 위주로 이렇게 한 그런 거라서 저로서는 아직 제대로 된 문화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했는데 뭐 담배에 관한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주로는 조선시대 문화 또 한문학 이렇게 전공하는데 답답한 거는 그렇게 자료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행본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동아시아의 흡연 문화 이야기를 할 적에 일본 이야기하고 바로 중국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한국은 자리도 거의 없어요. 단 그 담배의 유통을 이야기할 적에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를 보면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 담겨 있고 우리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담배를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세금의 20% 30%가 전부 담배 흡연세입니다. 총독부에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자금 가운데 30%가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담배에서 나와요. 그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도 말할 것도 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자료는 무지무지하게 풍부해요. 저도 그래서 담바고 문화사 썼습니다. 지금 요새 계속 자료 찾아가지고 나중에 증거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술은 어떠냐?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더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술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술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아마 한국의 술을 보면은 그 2책짜리로든 굉장히 방대한 책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자료 모아놓은 것이지 거기에 큰 역사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일제 때 나온 그 일제 시기에 술 제작이나 뭐 분포나 이런 것에 관한 책은 총독부 쪽에서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 현대에 들어와서 술 종류라든지 제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 시기에 어떤 식의 문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18세기 도시의 기획 가운데 저도 하나 쓰라고 해서 그런데 서울을 쓰겠다. 근데 다른 도시는 전체로 런던이면 런던 전체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서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뭐를 쓸 것인가 했을 적에 술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쓴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것을 쓴 적에 일본인이 쓴 일본 학자가 쓴 세계의 주점이라고 하는 술집이라고 하는 책을 딱 봤는데요. 놀랍게 짝이 없더라고요. 한국의 술집에 대해서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 19세기 이전에는 한국은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주막이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었다. 보통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적에 주막이라고 있었는데 물밀교환 단계의 허름한 그 주막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분기 탱천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한국을 무시해도 그렇지 한국의 이른바 일본 사람들도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곳인데 겨우 뭐 물건 가지고 술 다 마시고 이런 정도냐. 더구나 서울은 그 당시를 보자면은 한양은 런던이 40만 인구였을 적에 서울은 30만이었거든요.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물론 그 뒤로 갈수록 런던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한국은 고정시대까지 거의 그 인구 구조가 유지됐지만 더구나 한국은 술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술을 안 마시는 편입니다. 일제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18세기에 그 서울에 살던 사람이 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서 쌀 가지고 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사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연암 박지원 있잖아요. 우리 보면 연암 박지원 술 안 마셨을 것 같죠? 이분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친구 있잖아요. 이덕무는 우리 보면 굉장히 얌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양반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자기는 술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덕무 시에도 보면 오바이트 했더니 좀 힘들다 이런 얘기 다 나와요. 박제가 술 잘 마시고요. 셋이 술 먹고서는 뭐 인사불성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박지원의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정철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과학자의, 수학자의, 문과 급제자의, 시인의, 화가의 뭐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 뭐 때문에 죽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50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평상시 둘이 술 마시면 빨가벗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누구 글에 나오냐면 연암 박지원이 쓴 정철조 애사에 보면 잘 나와요. 너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오는 유명한 글입니다. 거기에 둘이 술 먹고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술 먹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술을 하는 걸 보고서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는 일본인 학자를 탓할 게 아니다. 누구를 탓해야 되냐? 한국의 학자를 탓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술문화에 관해서 한국인이 쓴 글이 없어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술 가지고 논문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는 역사에서 다루면 좀 뭔가 너무 지나치게 가볍고 술 취해서 쓴 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그런 것들이 영어로 번역되거나 일본어로 번역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국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근엄한 거 위주로 정치사, 경제사 이런 것도 위주로 하지 이런 작은 문제는 연구하지 않아요. 마치 담배를 연구하지 않듯이 이런 것도 연구하지 않는구나 해서 제가 술 연구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 가운데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처음 자료로 찾은 것들이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술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술 마실 적에 버릇이 다른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해요? 술 마실 적에 어떻게 해요? 건배를 하죠. 건배할 적에 요즘은 건배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옛날에는 건배사의 핵심이 뭐예요? 원샷. 원샷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죠. 깜빠이. 깜빠이죠. 다 비우자.
원샷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건배사의 가장 기본형은 우야여입니다. 그죠? 우야여. 근데 외국인들과 특히 중국인들은 건배사 딱 부딪히면서 딱 이거 안 합니다. 각자 조금씩 홀짝거리지. 일본 사람들 이거 잘 안 합니다, 원래. 요즘은 이제 국제적으로 놀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그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있으면 야 마셔 하고서 착 들잖아요. 그때 하는 기본적인 건배사가 우야야입니다. 그런데 우야야가 언제부터 나온 말이에요? 무엇이죠? 왜 우야야가 기본형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18세기에 나온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8세기에. 그럼 근거가 있냐? 있습니다. 어떤 분의 시에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잔을 부딪히면서 우이라고 한다. 할 우이자 있죠? 누구는 우야여. 우이라고 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할 우이자라고 쓰지만 우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 한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이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이하여죠. 그래서 그게 18세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술 마실 때 건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18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그 중국 사람 술 마시는 거하고 우리나라 술 마시는 거하고 일본 사람 술 마시는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요만한 종지에다가 마시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보다 조금 큰 거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마셔요? 사발에다 마십니다. 그런데 사발이 막걸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연안 박지원 같은 분이 중국에 가게 되면은 술을 가져가요. 왜? 비교해서 마시려고. 그런데 일본 술도 함께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중국하고도 그 외교 관계가 있었고 일본하고도 외교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연행사,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사신을 오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앉아 있으면 중국 술도 먹고 일본 술도 먹습니다. 가족 각적에 중국 사람은 일본 술 못 먹어요. 왜? 국교가 터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그래도 그 중국 거를 좀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드물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가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술 먹는 걸 보고 야 니들은 그게 뭐냐 홀짝홀짝하냐. 그래서 술 딱 따라가지고 호쾌하게 마시는 중국 사람들 그 다음부터 같이 안 마십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갑자기 막걸리 가져갈 수 없잖아요. 소주 가져가서 먹는 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배포 큰 거를 술로 딱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죽여요? 담배를 죽여요. 한국 담배가 중국 담배, 일본 담배도 독합니다. 그래서 중국 담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담배 먹어보고서는 뭐예요? 싱거워서 먹겠냐 이렇게 하고, 일본 담배는 일본은 기술이 우리보다 더 18세기 만에 더 좋습니다. 가공술이 발달했는데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 가지고 가서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런 독한 거 먹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과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의 술 문화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외국하고 비교하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원래는 대학부터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제가 죽기 직전까지 술 잘 마시려고 요새 술 절반으로 딱 줄였습니다. 맥주는 별로 안 마시고 주로 독주하고 소주 중심해서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다른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요. 그 군치리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군치리집은 1760년대에 서울 장안에서 명성을 얻었던 큰 술집입니다. 서울에서 최고였고요. 가장 큰 술집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광통교에 있었습니다. 요 시인은 서명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디에 살아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역 앞에 유명한 그 서씨 집안의 후손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출세 못했습니다. 서울 토박입니다. 저녁에 종로 거리를 지나다가 지은 건데요. 보시면 담배사를 외치는 소리 끊어졌다 이어지고 행랑에는 등불 밝혀 골목길이 환하다. 지금 종로 내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종로를
뒷골목까지 이렇게 모습이 이 골목길이 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녁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한가로운 내대사랑 팔짱 끼고 말하는 남자들이죠. 밤새 군치집에 술을 새로 담갔다더고. 이 사람들 어디 갔겠어요? 군치집 가가지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맛있겠죠. 여기에서 군칠이 나옵니다. 이 군칠이 보면 땡칠이, 군칠이 실자 개통입니다. 여기 청은 담갔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담는 게 아니라 잘 익었다라는 의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죠.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게 더 맞지만. 그러니까 그래야 수집 맛이 들었으니까 우리 오늘 가서 그거 없애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서울의 어둠이 내릴 적의 모습입니다. 이게 담배 끝까지 장사 중에 가장 늦게까지 하는 것 두 가지, 담배하고 술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불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서명인이라고 하는 분의 문집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발굴해가지고 논문을 쓴 건데요. 삼주팔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 만든 문집입니다. 삼주는 여기 밑에 보시면 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의 8가지 풍경입니다. 곡은 노래라는 뜻인데요.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마포의 풍경 가운데 제일 유명한 풍경은 술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점쟁이들이 많은 겁니다. 마포는 당시에 보면은 그 성곽 밖에 있잖아요. 무당은 성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무당이 마포하고 노량진 그 사이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저기 하는 것. 그 중에는 술집이 서울 조선 18세기에 가장 많았던 것은 어디냐? 종로하고 지금 청계천가 있죠. 거기하고 마포입니다. 당시로 보면 마포는 어디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요즘에 강남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이 가장 발달하고 돈이 뭉쳐있는 곳이 마포이기 때문에 술집은 그 돈이 있는 곳에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가 많습니다. 이게 원래 2책짜리인데요.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글씨 대단히 잘 쓴 글씨이고요. 정말 이분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살면서 서울의 풍경은 굉장히 잘 묘사했어요. 서울의 연애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묘사했고 도시 풍경 같은 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권력 행정 도시가 아니라 상업적인 도시고 소비 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술집 풍경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찌리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제 책에도 내가 책에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군찌리집은 1760년대에 그 집이고요. 대양 그러니까 술집 안에 술독이 100개 정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것이고 나중에 분가해서 여군칠 남군칠 집이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이 운영하는 군찌리집, 남자 주인이 운영하는 군찌리집. 그 다음에 이게 서울을 대표하는 술집이 되다 보니까 짝퉁들이 생겨서요. 너도 나도 자기도 군찌리집이다라고 하니까 군찌리집은 곧 뭐가 되느냐면 술집의 대명사가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면 19세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나 소설에도 나옵니다. 군찌리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음식을 잘하는 곳이었어요. 대표 음식이 게장국입니다. 그래서 게장국하고 술 먹는 이런. 근데 단순히 게장국만 했던 건 아닌 거고 다른 안주들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조선시대는 음식도 다 집에서 해먹었을 것 같죠? 그죠?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평양도 안 그래요.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쓴 음식 관련한 글, 원래 사대부들은 음식 관련한 술 관련한 글들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같은 데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게 지나치게 마음 쓰는 것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먹으라 등등했잖아요.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비들은 음식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하는 걸 갖다 저주로 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 어디 집에 가서 돼지고기 좀 사와라, 술 좀 사와라. 그 다음에 어디 집에 괜찮다니까 심지어는 김치까지 사먹습니다. 18세기 김치는 어디에서 만드느냐면 주로 왕십리에서 미나리하고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팔러 옵니다. 그거 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훨씬 다릅니다. 그 당시도 벌써 음식 장사들이 있었다.
김치 장사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군찌개집이 바로 그런 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고요. 주로 술은 어디에서 유명했냐면 남주국병이라고 해서 종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지역은 떡집입니다. 지금도 종로 떡밥이 유명하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18세기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마시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회원동 있죠? 명동 이쪽 게가 술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도 예컨대 지금 서천 지역 있죠? 거기는 담배 도구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천 지역의 아가씨들은 담배 쌈지가 많이 팔려 시집을 잘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 지역적으로 남아있고요. 동대문 지역은 거기는 야채가 풍부했습니다. 왕십리까지 포함해서. 물론 뭐 신촌 지역도 막 그렇고 했지만 다 나눠져 가지고 그런 것도 서울에 공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이 번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술집으로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요즘도 술집 보면은 다른 상점에 비해서 화려하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두 개입니다. 첫째, 홍등. 또 하나가 파란 깃발입니다. 술집 깃발. 그 다음에 술집이 특별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특별 별자를 씁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비싼 술이 아니라 정말 맛이 좋고 값도 비싸고 한 그런 것이다라는 특별자를 씁니다. 거기 보시면 이것도 윤기라고 하는 분의 신데 이 양반도 아주 서울 토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술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반도. 거리에 행인 줄고 점포도 닫았는데 이게 저녁 풍경을 묘사한 여러 편의 시가 향합니다. 전부 서울 풍경입니다. 다닥다닥 요염집에 안개가 자욱하다. 저녁 안개가 자욱하다는 얘기겠죠. 멀리서도 술집만은 알아보기 넉넉하니 유유주가 요 가변하니 문 앞에 홍등 걸린 거기가 주먹이죠. 홍등 개호 시청년이라. 홍등을 지게문에다가 걸어둔 것이 이것이 바로 청렴은 푸른 깃발이 있는 술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술집의 표지는 홍등입니다. 이런 거 홍등가라고 하면 기생집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붉은 등을 달고 있으면 그 집은 술집입니다. 요거는 주등 평생도라고 고려대 박물관에 수장된 건데요. 이런 그림은 평생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다 똑같은데요. 주등이 걸린 집이 있고 안 걸린 집이 있고 깃발로 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녁 초승달이 있잖아요. 고관이 이 인력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 중인데 여기 문제입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문에 기대어 가지고 고관이 종로를 내거리를 지나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 숨어야 됩니다. 어디로? 피막골로. 그런데 피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유는 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평생도 연구하는 분이 아무도 저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저런 술집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달려있어요? 요즘 등불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긴 장대 끝에다가 주둥을 달아놨습니다. 이 주둥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 좀 기울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초가집 밑에 주모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고, 이게 조선시대 술집 풍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술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 당시 18세기나 19세기에 술집이라고 하는 표지는 두 가지를 딱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서울에 술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술집이 많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18세기에 정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금주령입니다. 금주령. 그래서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요. 18세기 금주령 과도한 음주를 막으려는 영조의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단행본 쓰신 분이 술 문화에 관한 거 쓰면서 영조는 술을 많이 마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걸 겁니다. 영조는 기본적으로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더구나 술. 그래서 영조는 성질이 까칠해가지고 본인도 술을 잘 안 마시면 남 술 마시는 것도 싫어했어요. 본인도 담배를 잘 안 피우죠. 남 담배 피우는 거 냄새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금지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주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8세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음주는 치정과 관련한 동기다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정과 음주.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정철절하고 연한 박지원의 친구 술 먹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화가 최부.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겨울밤에 술 먹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객살했어요. 그 다음에 이단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선시대에 술 먹고서는 과음해가지고 죽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공신들 있잖아요. 공신도 술 먹다 죽고 그랬어요. 30대 죽고 40대 죽고. 근데 그 당시 먹던 게 막걸리가 아니라 소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소주는 어떻게 돼요? 도수가 요즘 25도가 아니에요. 50도, 6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죽습니다. 애도 술 먹다 죽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18세기부터 어린 애들도 8살 애가 소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부터 술 먹었냐면 6살 때부터 먹었어요. 저희 시골에 워낙 지금 큰 집안이라서 보통 잔치 때 모이면 100명, 200명 모입니다. 근데 우리 사촌들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 이런 분들, 우리는 양주장에서 술을 대봤어요. 물론 제사 술만은 따로 담고 오다 가다 그냥 한 잔씩 먹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세요. 지금도 드십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에 하신 말씀, 내 술 친구 다 죽었다. 50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그냥 술을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겠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저 자네 아들 아니야? 그렇다고 하니까 이리 와봐. 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제가 술 어렸을 때 뭐라 하더라고요. 바다 모시다가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제 할머니 등에 엎혀가지고 잠을 청하다가 할머니 등에다 오바이트. 제 6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풍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술 즐겼고, 아동도 10살 이전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다. 담배도 10살 이전부터 마시고.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아이들까지 망친다.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그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일찍 결혼하고, 그럼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8살 때부터 담배 피우고 그때부터 술 마신다.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운동이 현재 기독교에서 담배는 그래도 용인하는데 술 마시지 못하라고 하는 거죠. 마시지 말라. 사실 기독교하고 다 술 마시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그게 한국만의 특징인데, 그 이유가 바로 지나치게 마시니까 그걸로 청교도적인 그런 생활로 바꾸려고 해서 지금 현재 문화로 정착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탁주와 소주를 널리 빚어 마셨는데 갈수록 독한 술을 선호해서 18세기는 이랬고요. 술 가운데 술 종류 있지 않습니까? 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 술 종류의 부는 가양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만드는 것이 나중에 상업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가양주 전통이 그 일제시대하고 그다음 박정희 정권 시대를 지나면서 술을 일반 사람은 제조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양주 전통이 전국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술은 오래 만들어 본 집안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술은 중국 술입니다. 역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수백 년에서 1000년 가까이 가잖아요. 위스키는 얼마 안 됩니다. 300~400년? 오래 가면 300~400년. 포도주 전통은 어마어마하게 2000년이지만 위스키 전통 그렇게 개발된 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술은 100년 된 술이 거의 없잖아요. 집안에서만 조금 전해지는 그런 술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수백 년 된 가양주의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많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양의 홍로주, 감홍로라고도 하는 것인데 약간 붉은기를 띠는 그런 겁니다. 이게 평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와서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강의 호산춘, 개성의 사무주, 아마 사무주 이야기는 별로 못 들으셨을 겁니다. 얘는 기록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주의 이강주, 그죠? 생각 넣어서 하는 거 있죠? 전주의 이강주가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 후기 18세기, 19세기에는 전국의 생강 생산량의 거의 90%가 다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주가 거기 나왔고요. 한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소국주입니다.
지금 소곡주 또는 소곡주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한산 그 서천이 있죠. 거기에서 소곡주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약주 가운데 좀 맑은 술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한양을 대표하는 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통이 중간에 끊겼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간 좀 고급 소주 있잖아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제가 소주 위주로 마셔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저는 막걸리는 아주 싫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막걸리 마시다가 여러 번 공격당해가지고 배만 부르고 싫습니다. 치선망이라고 해서 이게 조선시대에 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있는 술 만들 적에 금기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기도 따져요.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주로 시기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저기 은진성 씨, 대전 지역 은진성 씨 집안에서 만든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식 비니방이라든지 또 그 임원경제지에 보면 술 만드는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각 집안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집 가운데 보면은 우리 집 술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작곡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리가 됐느냐? 아무도 정리 안 했어요. 아무튼 최근에 좀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집입니다. 문집에 자기 집안의 전통의 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먹방들이 유행하면서 술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연구가 많이 되는 차원이지 아직 종합적인 연구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알려지지 않은 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가지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좀 전통이 끊어진 그런 것들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맥주는 거의 주스 수준인 것 같아요. 스페인 맥주라고 하는데 그 주정이 어느 정도 호황했는지 그 일본인 학자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주먹구구였느냐 그런 정도 아닌데, 이면승이라고 호남 영남 분인데 여기 연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조 순조 때 분입니다. 정조 임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조가 이렇게 하라고만 다 했던 분입니다. 정조가 이분 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전 국민한테 담배를 피우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 걱정 했을 적에 이면승이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전 국민을 담배로 피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나열했던 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조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금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양조입니다. 술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정조가 쭉 했던 건데요. 요즘 말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으로 양조업이 가장 많고 양조하는 것은 역시 경성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은 골목이고 거리고 술집 깃발, 여기 깃발이라겠죠. 술집 깃발에 서로 이어져 거의 집집마다 주모여 가가고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 쌀과 밀가루의 비용이 날마다 만냥 단위로 헤아리고 푸주권과 어시장의 고깃덩어리와 진기한 물고기, 기름과 장, 김치와 채소 등 입에 맞고 배를 채울 먹거리 절반이 아침 저녁에 술안주로 실어보냅니다. 저녁은 괜찮지만 아침까지 마시는 거죠. 온갖 물고값이 이 때문에 뛰어오르고 도염이 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성이 위반 풍속이 대표해진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전부 술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실제로 많습니다. 옛날 문제 보면 많아요. 그중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는데 아무개가 그 아들 5명의 술 마시는 그 태도로 쓴 글이 나와. 장편으로 썼는데 큰 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작은 놈 덜 마시는데 심하게 마시고 뭐 등등 5 애가 안 마시는 놈이 없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했을까. 그 다음에 형이 아우한테 너 술을 그렇게 마시다 죽는다 뭐 등등 그런 편지에도 보면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 정말 끈기 있게 마셔요. 18세기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술에 관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긴 하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임금이 어사로 내려보낼 적에 경은 이제부터 술을 딱 한 잔씩만 마셔라 라고 하루에 한 잔 딱 하니까 이 어명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이 김에 안 마신다 하고서 참다가 어떤 절에 갔는데 평소에 자주 안 나던 그 절의 주지지 스님이 이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술을 주는데
엄형으로 술 마시지 말라겠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시라겠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 잔만 드시죠. 하고서는 세수대요. 주니까 에이 마시자고 마시고 그냥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거의 술 마셔가지고 치매되는 그런 거의 정신병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보면 문제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아까 등불 주둥이 있었던 그 술집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요즘 우리 시장 뭐라고 할까 그냥 단단하게 한 잔 마시고 걸치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술이다. 서서 마시는 술집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술집이 거의 여기 안주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이런 정도. 이 정도는 간단한 술집인데 이 장면이 아마 분명히 마시고 가려고 하니까 야 이따 저녁 때 제대로 먹지 마시지 이게 뭐냐 하는 정도의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광통교회 술집 개업인데 심노승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 서울에서 술집으로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되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노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심노승의 음식 취향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사로도 아마 나와 있는데요. 아주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집이 부자라서 파주 사람입니다. 서울에 원래 살던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집 여자 종이 밥을 해왔는데 밥이 맛없으면 데려다가 두드려 패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까다로워가지고 장기에 5년 동안 유배가 있었는데 거기 하숙집 아줌마가 밥을 해주는 게 맛이 없다고 자기한테 공부 배우러 오는 남학생 하나를 자기 요리사로 키웁니다. 키워서 밥을 해놓은 거 딱 보고 그러더니 서울에 우리 집 여정보다 낫다.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음식 만드는 기계를 수입해다 놓고서는 자기가 음식을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맡기면 제가 부신다라고 해서 벽장에다 감춰뒀다가 음식할 때마다 자기 해서 먹고 그게 아마 음식 요리도 아주 희한한 인간인데요. 갑술년이 1814년이니까 거의 18세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을해년 봄 나는 새벽마다 형조에 출근하였는데 형조 지금 세종로죠. 형조 문 밖에 작은 집 안에서 콩죽을 파는 사람을 보았다. 콩죽은 당시에도 아주 안 좋은 음식입니다. 그죠? 콩죽. 소사만이 나는 콩죽을 파는 사람을 봤는데 오가는 길에 보았더니 남자와 남편과 그 안악이 새벽중이 치면 일어나서 잠시도 앉아있지를 않았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형조 옛날 관공서는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어둡기 전에 출근해야 됩니다. 병자년 보면 호련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전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본래 함경도 평강 백성인데 고향을 떠나, 왜냐면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고향을 떠나 서울로 흘러 들어와서 몇 냥의 돈을 구해 죽을 팔았는데요. 한 해에 수백 냥을 벌었습니다. 요 당시 서울 보잘것없는 서울 사대문 안에 집값이 40냥입니다. 그러니까 집 열채 요즘으로 치자면 강북의 아파트 열채 딱 1년 만에 콩죽으로 한 겁니다. 요즘으로 죽집을 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열채가 너무 기구했다면 한 대여섯 채라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돈 벌어가지고 광통교 아래 기와집을 사서 지금 한창 큰 술집을 열어 날마다 수십 냥의 돈을 벌어듭니다. 그게 날마다 집 한 채씩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술집 방사라는 게. 이 홍씨의 계란, 이 앞부분에 이건 짤막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강 사람이 콩죽이 무슨 수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랴. 부유하면 두 사람이 성실한 거 근면하면서 얻었으니 재산은 성실한 거 근면하면 불운하지 않는다. 핵심 내용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만 저는 그건 별거 아니라 이거는 양반들이 툭 하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도 알면서 그러는 거죠. 이 사람 뭐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큰 술집은 대양입니다. 요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술집을 했는데 돈 한 푼 없이 황해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죽집해서 1년 만에 술집을 열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데 아니고 광통교. 지금도 광통교면 대단하잖아요. 당시에는
저기 가장 비싼 광통역 일대가 그 서울 안에서도 가장 그 부자인 상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루에 40냥, 요즘으로 치자면 하루에 수천만 원씩 그냥 긁어들이는 거잖아요. 역시 돈 벌려면 술집을 해야 된다는 게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술집하고 담배집인데 담배집보다 술집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34년에 그 저기 창덕궁 휘정당, 이게 임금이 있는 정실입니다. 11월 20일 밤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그 금주령을 내리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후 해가지고 영조는 자기가 세제 시절부터 자기가 왕이 되면 이 조선에 이제 그 당시부터는 그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나서기만 하면은 그 풍속 좋지 않은 거 내가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작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하들이 모르겠어요. 거기 안에 가가지고 아부를 하는 겁니다. 아부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아부를 하는지 딱 보입니다. 김양로라고 하는 대신이 승지든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시골은 술을 금하기가 쉽고 시장의 술은 탁주에 불과합니다. 경성은 한 집에서 빚는 술이 거의 100석에 이르고, 이 당시 100석은 요즘은 쌀 가마가 별거 아닙니다. 그죠? 키로수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장 정도 그 어깨에 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가마로 하는 겁니다. 그 가마로 100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술을 팔아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때때로 언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조가 금주령 내리고 싶어 하니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술 때문에 난립니다. 이러면서. 영조가 하는 말이 걸자인데, 지금은 대궐문에서 대궐문은 그 당시에는 경복궁은 폐허이기 때문에 이 당시 전궁은 어디냐면 창덕궁입니다. 대궐문에서 도남문이죠. 대궐문에서 지척되는 거리 곳곳까지 모두 주둥이 걸리니 저번에 조현명이 말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서울 술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서울 시민이 전부 술 때문에 다 병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와고 하면서 여론이 그렇다면 내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금주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부터 지금 그 광장시장이 있는 부분까지 그 가장 주 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세종로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주 대로입니다. 지금은 거리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대로인데, 정궁 바로 앞에까지 술집이 침범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술집이 쫙 늘어서 있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김양로 그건 별거 아닌데요 그런 거죠. 근래 주둥이 대궐문 지적에 퍼진 수준 이상입니다. 저기 대왕께서는 거기밖에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이 전체 다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도 여기는 대궐문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경성 내외로 말씀드리면 열에 8, 9집이 술집입니다. 열에 8, 9, 80%, 90%가 술집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짓말이잖아요. 과장도 너무 심합니다. 임금한테 이거 빨리 금주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50% 이상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배 가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밥집도 있잖아요. 근데 밥집은 술집입니다. 밥집은 술집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죠. 영조가 뭐라고 하냐면, 때때로 대궐한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주등이 대단히 많다. 이제 만약 이 점을 민망히 여겨 금주를 실시하고 싶은데, 실시한다면 3, 4 요즘으로 치자면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 아전놈들이 여왕에서 폐단을 일으킬 것이라 난처하구나. 이런 금지령 내리면 누가 이득을 봐요? 그 밑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 착취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금지령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대부들 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서 돈 받고 술 하게 하고, 술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스팅인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금주령 내렸을 적에 그 뒤에 깽단하고 이런, 제가 어렸을 적에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대궐한 높은 곳이 어디냐면, 지금도 창덕궁 들어가면 그 창덕궁에서 창경으로 그 사이에 거기 요즘 까먹네. 저기 후원으로 가는 게 있죠. 비원 가는 길 언덕이 가장 높습니다. 예?
건물이 있어요. 거기 또 뭐냐면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는 평소에는 저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후유장인가요? 예. 거기 높은 데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시면 심지어는 남산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요새도 그런데요. 옛날에 말할 것도 없죠. 다 보이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전부 주님을 섬기는 불등 등불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영조가 또 다른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라가서 바라보면 주님을 섬기는 저 술만 마시는 애들은 등불은 저렇게 휘황하게 밝혀있는데 머리를 살짝 돌리고는 어디가 보여요? 성균관이 보이거든요. 성균관은 왜 저렇게 등불이 안 켜서 까맣냐? 공부는 안 하고 먹지만 하는 술만 처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포나 이런 쪽이 또 남산 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여항인들, 평민들 사는 곳에 갔더니 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반들은 글리를 안 읽지만 서민들은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전 그것도 약간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조는 무슨 컴플렉스냐, 집안 피줄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천민이라고 해서 무술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자기 피 속에 천한 것에 피가 들었다고 해서 서민, 중인, 천민들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형편없는데 서민들은 뭐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동에서 나온 한중록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뭐냐면 그 자기 부인이 첫날 밤에 우리 집은 자기 집 소개를 쭉 하는 거예요. 왕한테. 명문가 누구 해서 우리 집안이 좋다라는 딱 얘기를 하니까 영조가 그래 네 집 좋다 우리 집은 처민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있는 고지고대로 듣거나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뭔가 조금씩 있는 거 그런 걸 걷어내야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열의 아홉이 술집이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거는 뭐 태평성시도인데요. 태평성시도 19세기 전반기죠. 18세기 풍입니다. 이 아래 가면 술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서 담배 썰고 있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여기는 색주가인데 색주가는 일반 술집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여성이 시중드는 겁니다. 그게 색주가가 좀 고급 술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자꾸 어디로 가요? 돈 생기면 더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게 사실 20세기에 와서 한국에 룸살롱까지 온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조의 군주령의 본격적으로 보면요. 영조는 등극하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금지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영조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붕당, 그 다음에 사치, 그 다음에 숭음이라고 해서 숭자는 숭배할 숭자입니다. 술 마시는 걸 숭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마셔댔으면 그랬는지. 그래서 영조의 치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을 금지한 것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조가 바로 등극하자마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1755년부터 1760년 거의 12년 동안 국가의 모든 전례에서 술을 배제하는 등 문살틈 없는 금주령을 시행해서 전국에서 술이 제조와 음주가 금지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때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금지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뭐냐면 여론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제사입니다. 제사에서는 원래 술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에서 술을 쓰게 하면은 술이 금지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만드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제사에서 술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차를 대신하자. 하고 차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57년, 62년 어제 계주 윤음, 어제 경민음 이게 다 한글까지 발표해서 음주를 경계했고요. 강력한 시책 결과 형벌을 당하는 게 속출하고 심지어는 관료가 처형까지 당했어요. 정말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영조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신원시켜줬습니다. 이게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누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전 국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원래 국전은 누룩국자잖아요. 여기는 전매입니다. 누룩은. 서울 시전의 하나라서 일반 소매상은 저기서 누룩을 사다가 해야 됩니다. 누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전이 아주 영세한 것입니다. 근데 국전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려면 누룩이 필요한데 누룩을 제조하는 것은 일제 못하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는 술을 마시지도 못했죠. 이때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술이 보고 싶은데 나는 영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한다 등등 고통스러운 암흑시기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때 정말 술을 안 마셨을까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 사이에 분명히 마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 그 자료들입니다. 한문과 한글로 다 되어 있고요. 운각이니까 교서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양반집 아주 화려한 후원입니다. 여기 괴석도 있고요. 여기 당시 최고의 애완동물인 비둘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국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국화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둑이 아니라 이건 노름입니다. 담배 때문에 있고요. 여기에 이게 술병인데요. 이 술병은 상당히 고급 술병입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것 같죠? 가요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중국제 술병입니다. 요 옆에 찬압이 보이죠? 안주당은. 요 찬압은 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집회예요. 그 뒤에 여기에 검은고가 아마 악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후원에서 노름하다가 음악 연주하다가 술 마시다가 비둘기 가지고 놀다가 등등 다 하는 겁니다. 정조하고 영조는 완전히 사람이 다릅니다. 손자인데도 너무 달라요. 영조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금지가 아니라 권장하지 않는다. 나쁜 거는. 좋은 거는 권장하되 좋지 않은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금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경제 논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금지한다고 해요. 특히 뭐가 그러냐면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종교는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표가 그 당시 천주교가 어마어마하게 번졌거든요. 사실 영조시대 말년부터 그 문제가 돼서 영조가 조금 더 살았으면 아마 신유박해 같은 게 먼저 일어났을 겁니다. 정조가 딱 들어자 정조는 끝까지 몇 명 안 죽였습니다. 죽인 거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 죽였어요.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신주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몇 명 죽였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놔뒀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정조도 한약된 성경 다 읽었습니다. 다 읽은 사람이고 내용 다 알아요. 다 알고 그 다음에 궁궐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이들 말할 것도 제일 많이 믿었던 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절반 정도가 천주교 신자였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니까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처벌하자고 강경, 노론 중에 벽파들이 주장을 했지만 정조는 뭐냐면 그거는 다 인간의 사유 속에 나오고 신념의 문제다. 우리 유학이 걔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느냐. 그럼 유학을 선전해서 걔들을 교화를 시키면 되는 거지. 걔들을 갖다 믿는다고 해서 죽이거나 형벌을 가하면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런 거고요.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건강에 안 좋다면 피우지 않으면 되는 거다. 애들 많이 피우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가 보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금지해서 될 문제냐? 아니다. 언제까지 그걸 유지했느냐면요. 영조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반년 동안만 영조의 시책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성록이나 그런 쪽에 보면 홍구경 있잖아요. 가장 측근인 홍구경한테 야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홍구경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선대왕의 그 정책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1년 정도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단 가혹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1년 만에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그렇지 다른 거 그렇지 또 심지어는 문학 있지 않습니까? 정조하면은 문체반장 아시죠?
그래서 연암의 열아일기와 같이 소설기가 있는 것들, 소품체 이런 것들은 창작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또 그렇게 창작한 사람은 벌을 가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보수 반동의 그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딱 문체 반정, 문체를 순정한 대로 되돌린다. 요즘으로 치자면 뭐 연애 소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살인 같은 거 나오면 작품 안에 그런 거 집어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을 했다. 그런데 사실 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조시대거든요. 그런데 문체 반정에 대해 잘못 알려졌습니다. 정조는 실제 쇼맨십을 한 겁니다. 야, 너무 그렇잖냐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아무도 사실은 제대로 그런 저기 산문을 썼던 박지원이나 남궁철이나 다른 사람들 벌 잠깐 주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더 총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어찰 가운데 자기 처갓집 식구한테 열아일기 좀 들여보내. 그래서 읽은 기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문체 반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책들은 천주교가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소설책들, 음란한 책들 많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가졌습니다. 세손 시절에도 정조가 야, 그 책 왜 안 오냐라고 하니까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빠른 말을 통해 가지고 빨리 갖다 드리라고 미리 오는 겁니다. 말만. 사실 국정이 더 중요한데 정조가 책을 좋아하니까 미리 보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금지 어차리 있죠. 거기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이분은 내버려 뒀어요. 영조가 규제를 통해 사회 안정을 깨던 정조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금주령을 잠시 시행한 적은 있으나 정조는 규제를 철폐하는 이 정책 방향을 취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바로 국전을 은전과 통합하여 시전의 하나인 은국전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은 만드는 거하고 은 취급하는 것하고 누룩 만드는 데는 뭔 상관이에요? 제가 그 생각에 이거는 누룩 만드는 것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상인들이 한양에서 자유롭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건 술뿐만이 아니에요. 정조는 원래 시전 상인들만이 독점권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정조는 야, 뭐 부자만 해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해서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에 크게 위축되었던 주전 경기가 정조 때에는 가게의 절반이 술집이라는 과거의 호황을 다소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한양 술집에는 주등이 다시 휘황한 불빛을 발휘하였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전하는 회화 가운데 술집 풍경이 빈번하고 화려하게 그려진 시기가 대체로 정조 치와 겹칩니다. 이거는 술을 대하는 국왕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옛날 그 전통시대의 회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화 그림을 보면 우리는 되게 영조시대 건지 정조시대 건지 아니면 순조시대 건지 뭐 주위에서 보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 없이 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술집 풍경이 그려진 시기가 대체로 어느 시기인지. 영조시대 때 술집 서울 안에 풍경에다가 술집 그려놓으면 이거 영조가 그 그림을 보겠어요? 안 봐도 화가는 자기 검열 먼저 합니다. 이거 술집 풍경 그렸다가 임금이나 아니면 나 미워하는 사람 임금한테 고해 바치면 나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제가 이런 구도를 그 화가 하신 그림 연구하는 미술사학자들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걸 어떻게 파악했냐면 단박원문화사 쓸 적에 파악했습니다. 그림을 볼 적에 담뱃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느 시기 같아요? 정조식 이후입니다. 영조 때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영조가 담배를 싫어하거든요. 영조가 담배를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 중요한 제사 때 사흘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조는 대궐에다가 모여 해가지고 제사에 차출된 사람을 딱 불러 모으고, 제사에 차출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담배를 피우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술인가요? 술은
그 전날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원래 제사 때 술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조가 직접 가가지고 킁킁하면서 담배 냄새를 맡았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금이기 때문에 담배도 못 꾸리고 술 마시는 풍경도 못 꾸리는 겁니다. 그런 자유로운 풍경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정조 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윤복, 김홍도. 그 전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조 때는 그 풍 이어받아서 나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어도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국왕이 어느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신하들 또 일반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자기 검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한번 걸리면 혼자만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제자도 суд받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죠? 예. 그래서 전 영조하고 정조의 이런 차이를 그 문화 분석이나 이런 쪽에다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조가 사망하면서 1801년에 바로 뭐가 일어나요?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까? 이 정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왕이 얼마만큼 그 어떻게 보면 자유를 유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벽파들이 나오면서 정조의 그 기본적인 문화 정책을 딱 틀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상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천주교를 딱 탄압을 하니까 첫째, 과학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서양에서 들어오는 과학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너 천주교 믿지? 하면 그대로 가져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연안 박지원의 글에 보면 천주교 믿을 것 같은 일부 열아인기에는 북경에 가가지고 천주당 간 거 있죠? 다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관련한 것도 다 지우고 과학 관련한 거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쪽에까지 다 파급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 탄압은 섣불리 하면은 그게 그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 주변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사상의 자유가 굉장히 약해지고 문학에서도 신기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들 보면 훌륭한 문학들 유명하다고 하는 작품들이 대체로 정조 시대에 딱 모여 있어요. 그 이후 시기는 수가 적습니다.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문화는 함부로 건드리고 종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 조선시대 이 정조 전후한 시기를 놓고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포궁 정조의 술 소비에 대응 측이 이 금주령과 연관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놓고 보면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궁과 과음이 가져온 사회와 가정의 폐해가 상당히 심했고요. 술 과소비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문제 역시 대단히 컸습니다. 이 포금이 어느 정도냐면 최국 같은 분이 그래도 술을 그렇게 마셨던 걸로 어떤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이분은 일단 그 남봉철이 최국 전기를 보면 이 양반은 술값을 거의 전부 저기 그림값을 전부 술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벌써 배달이 됐어요. 서울의 유명한 술집에서 최복집에 술을 배달하러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옵니다. 그럼 술값으로 다 내줍니다. 술값으로 다 내주고 이분은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면 일단 술이 오면 술 딱 마셔서 일단 오바이트를 딱 합니다. 그래서 속이 탁 비잖아요. 이제 드디어 술을 마신다 하면서 술을 그다음에 마시네. 그렇게 마시는 분이고요. 또 이런 우리나라에 폭탄주가 있잖아요, 그죠? 폭탄주를 옛날 말로 혼돈주라고 합니다. 혼돈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옛날에도 소주는 값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소주값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화학주나 이런 쪽 계통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원래 소주는 그 막걸리보다 훨씬 제조공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곡시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수도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먹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막걸리에다가 소주를 섞습니다. 그걸 갖다가 혼돈주라고 했어요. 요즘에 폭탄주입니다. 누가 즐겨 마셨냐면 제가 맨 앞에 이야기했던 연암 박지원의 그
친구 정초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 툭하면 혼돈주로 맞았어요. 그게 아마 일찍 죽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술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턱턱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고요. 우리가 이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유명한 그 농담자라는 그 정수동이라고 하는 양반도 뭐 툭하면 술 먹고 뭐 그런 얘기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이름 대기가 좀 힘듭니다. 그 중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산 정약이 뭐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당연히 마시게 했겠죠. 많이 마셨을까요? 적게 마셨을까요? 옛날 분들이 그 18, 19세기에 문인들이 거기 보면은 자기가 젊었을 적에 좀 마셨지만 나이 들어서 절제를 했다라고 하지만 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다산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아들 둘 다 유명한 사람 정학연, 정약유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젊었을 적엔 좀 마셨지만 그래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절제하면서 마셨다. 뭔 소리예요 이게. 많이 마셨습니다. 다산 말은 우리는 다산 그 훌륭한 분이니까 했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누가 봐요? 자기 제자가 보고 아들이 보기 때문에 고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아들이 나중에 고칩니다. 제자가 고치고 우리 선생님이 이러면 우리가 이상해지잖아. 그러면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 이렇게 한 거는 그건 대체로 맞습니다. 이 아들놈을 고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좀 과장되게 해서 더 마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 얘기하고 술 얘기는 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조선시대는 거꾸로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대체로 약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정조 같은 경우도 정조도 신하들하고 있으면 오늘은 마셔도 된다고 하면서 저기 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술 마시게 하고 마음껏 마셔도 된다고 해서 양쪽에 두 사람씩 대령합니다. 너희들 먹다가 쓰러지면 부축할 사람 다 옆에 대령해 놓고 마시라고 합니다. 정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했고 이게 과섭이 상당했던 거로 이렇게 기록들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18세기 내내 금주령 내지 술소비 억제책 이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한국이 조선의 풍속을 이야기할 적에 술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곡식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얘기가 나오면은 농토를 전부 담배밭으로 바꾼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오지만 여기 나오죠. 시무를 모르는 서생의 주장이라. 그러니까 정조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딱 나오면 영조는 뭐냐면 정말 좋은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금주령을 더 강화하는데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뭐냐면 시무를 모르는 시골 서생의 이야기니까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다.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상소를 올리는 사람은 전부 술 얘기하고 담배 이야기 하냐. 그 기호식품 가지고 뭔 그런 얘기 자꾸 하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거죠. 제 생각에는 정조가 훨씬 더 할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금주령을 최소한으로 자제한 정조시대에도 풍속이나 농업 진작을 개진하는 상소에는 의뢰 금주를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 정조는 술의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 술 마시는 걸 법으로 다스리냐. 심으로 모르는 서생의 주장이라 해서 사회나 경제, 산업과 연결시켜버리는 그 밑에 관료들이나 유생들의 그런 시도와는 분리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게 억제해도 술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정조의 판단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조가 역대로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영조시대 그렇게 금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효가 있었나? 이분 판단은 아마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버려둬라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서울에
그 큰 색주가의 술집 풍경들입니다. 이 술집 풍경은 서경순이 몽경당 일사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실려있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애들 그 조그마한 종지만한 데다가 홀짝홀짝 마시는 걸 보고서는 답답해가지고 술을 호쾌하게 막 들이키고 취해가지고 싸움도 한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술 먹는 거 볼래? 하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늘 볼 수 있는 그런 각전별감과 이거는 여기 전은 각전별감이니까요. 대전하고 내전입니다. 대비전하고 그러니까 국왕하고 왕비하고 대왕대비 왕대비가 있는 별감 막강한 파워죠. 요즘으로 치자면 청와대 비서나 되는 권력입니다. 정원사령 정원은 승정원 사령입니다. 승정원 사령은 어마어마한 빽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이 야 너 이거 갖다가 우의정한테 드려 라고 하면 갖다 열심히 가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는 얕은데 중인이나 서민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생방의 기둥서방들이 다 저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집안의 청지기 무리들이 여기 청지기 무리는 각 집안이잖아요. 어떤 집안의 청지기 무리냐면 영의정 집안의 청지기. 요즘으로 치자면 뭐냐면 재벌 총수 집안의 그 집사나 이런 겁니다. 돈이 있잖아요. 하나는 돈, 하나는 권력 이렇게 쓰니까 이 사람들 모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기록들에 나옵니다. 정조시대에는 사형수들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냐면 마포나 서울 중심부에 삽니다. 형조나 서울 한양시에 법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이 나오지를 못해요. 요즘 좀 검사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왜? 거기서 그냥 대충 해결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도 그 문제가 생겨서 위에서 내려와 뭐 관료에서 내려와도 왕이 해결하거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막강한 권한들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박풍장의 수사세력 이게 굉장히 고급 옷들입니다. 쓰고 반쯤 취해서 비틀비틀 길을 간다. 해가 서산해지고 까마까치가 날개를 젓고 내려앉을 무렵 한 패 두 패가 종로 앞길이나 의금부 뒤쪽에서 만나면 부득부득 색주가로 몰려가 한 잔 걸치지 않을 수 없다. 종로 앞길은 앞서 맨 첫 번째 봤던 그 시 있죠. 그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의금부 뒤쪽은 어디예요? 지금 의금부가 옛날에 어디 있었는지 지금 종로 1가에서 2가로 넘어가는 북쪽 지역이 있죠. 북쪽 지역이 거기입니다. 지금 그쪽이니까 사실은 그 세종로에서 도남원 쪽으로 가는 그 길목이죠. 거기가 광통교하고 가깝고 이런 거죠. 거기에서 딱 만나는 겁니다. 색주가로 몰려가 한 잔 거치지 않습니다. 술잔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성명을 주고받고 말을 섞을 때 요건 뭐를 보시면 나오냐면 옛날 술집에 들어가면 색주가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같은 패거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생방에 기생이 여럿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같이 먹습니다. 요즘은 시자면 여기 서로 다 몰라도 요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안주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뭐 하는 겁니다. 서로 모르잖아요. 그럼 통성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앉겠습니다. 그럼 앉으시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서울에서 색주가에서 술 마시고 노래 듣고 하는 것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만 가지 않는다. 요즘은 술집에 가면 뭐 따로따로 놀지만 서로 모른 채 하고서 술 마시잖아요. 조선시대는 반드시 통성명하고 이렇게 마신다.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만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말을 섞을 적에 제가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경우가 맞지 않는다고 그중 한 놈이 대뜸 객기를 부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대며 술상을 쳐 박살내고 닥치는 대로 치고받는다. 이것이 불황자 건달 남봉군이 제일 가는 통쾌한 일이다. 중국인들은 이런 것을 모르니 결함이라 하겠다. 저는 제일 멋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술 마시고 싸움박질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르니 결함이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웃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새는 서울에서 별로 그런 건 없잖아요. 가끔 기사에서나 재벌 참새가 뭐 가끔 그런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술집에서 저런 난장판들이 많이 벌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술집의 전통 하는 것으로 보시면 알지. 이런 술집이 겨우 물물 교환 단계 이런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는 박지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지원요 그 좌의적인 그 유언호라고 하는 친구가 왔을 적에 유언호를 당신 그냥 집으로 가라, 나 친구들하고 술 마셔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동무 박재가 등하고 술 먹으러 갈 적에 그 동전을 얼마를 가져가냐면 6냥인가를 가져가요. 당시에 6냥, 집값이 40냥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진 않은데 6냥을 가져가면 요즘으로 치자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고 딱 가는 겁니다. 야, 오늘 커피 들었지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 친구들한테 다 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저런 아까 말한 군치집 같은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암 박지원은 그때 범법을 행한 겁니다. 그때 행동은. 왜 범법이죠? 연암 박지원이 호주머니에다가 동전을 6냥 정도 들고 술 먹으러 갔는데 왜 그게 범법행위죠? 양반은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반은. 조선 전기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양반은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법이. 조선시대 전기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그 오줌을 둘 수 있는, 남자만이 오줌을 둘 수 있는 곳이 곳곳에 간이 화장실처럼 있었어요. 거기에는 양반이 오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중인이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양반은 어떻게 해요? 양반은 중간에 가다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됩니다. 술집은 양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반한테도 눈 감아줬습니다. 양반이 가더라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양반은 절대로 밤에는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효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임진왜란 이후 18세기가 되면 유양해야 됩니다. 양반도 저녁에 술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코가 부드러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모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주모가 죽으니까 주모를 위한 시를 연수를 쫙 쓴 게 나옵니다. 이 주모하고도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술집이 제일 많았던 곳이 어디냐? 청계천가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상대로 물가에 있으면서 구경도 하면서 전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곳에 술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양반들이 술을 마시는 거는 집안의 정원들 있잖아요. 정원이나 아까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집안의 사랑방이나 이런 곳에다가 친구들을 불러서 술은 밖에서 사와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다. 술집은 아주 드물게 가는 겁니다. 연암처럼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친구들하고 중인들하고 서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들어가는 거지, 제대로 된 양반은 원래 술집에 잘 안 들어간다. 물론 지방에 다닐 적에 주막 겸 여관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서울 안에서는 대체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됐다. 하지만 그런 것도 후대로 가면 갈수록 좀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정도로 18세기 술집에 관한 것을 하는데요. 이게 18세기의 문헌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관련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 이렇게 술집의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것들은 좀 적지만 상당히 많고, 이런 분위기가 이 중심이 돼서 17세기나 19세기 쪽으로 유치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19세기나 17세기에 술집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오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문헌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영조시대하고 정조시대입니다. 술 먹는 이야기, 담배 피는 이야기, 오입질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여행하는 이야기, 온갖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8세기 중반 이후 18세기 후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17세기에는 성리학이 사람들의 글을 쓰는 사람의 뇌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뭐를 써야 돼요? 심성에 관한 이야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야기, 군사, 교육,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써야지
내가 어제 무슨 뭐 냉면 먹었다 이런 얘기 쓰면 그게 무슨 글이에요? 어? 내가 어제 뭐 어디 집에서 음식 맛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런 걸 먹었는데 맛이 좋고 뭐 그지 음식점 주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복유설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를 딱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잡서라고 딱 했어요. 지복유설 같이 훌륭한 책도 그런 잡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잡서라고 딱 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무나 쓰느냐? 못 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뀐 게 언제냐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들어와서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라고 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정조 때는 너희들 쓰고 싶은 거 다 써. 이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럼 19세기에는 왜 그게 적냐? 보수반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주교를 치니까 쓸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거 썼다고 누가 말을 하면 어떡지? 사실은 옛날에는 나 혼자 죽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가족까지 다치거든요. 자기가 잘못 역적으로 몰리면 자기 자식들은 다 죽는 거고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노비 신세가 돼요. 그래서 자살한 여자들도 꽤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18세기 학계에서 특히 그렇긴 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해방이 된 시기, 글을 쓰더라도 자유롭게 아무거나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시기가 18세기니까 이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갖다 유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문이 훨씬 더 심하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 어떠냐? 중국은 문자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시콜콜한 디테일들이 그림으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그런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18세기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 17세기도 많이 나오겠고 19세기도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아까 여기 이 신노승 같은 경우는 18세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걸 썼냐? 신노승은 몸은 19세기에도 좀 살았지만 이 사람 마인드는 완전 정조 마인드입니다. 정조가 이 사람 칭찬도 했어요. 그 18세기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9세기 전반기에도 그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쪽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못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고 거칠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술에 관해서 정말 좋은 저서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책이 나온 김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일 재밌게 읽은 거는 저는 에든버러예요. 에든버러. 거기 보면은 그 에든버러의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서울 그 도시 에든버러 전체를 갖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보는 그것이 이 당시에 개발됐다고 해요. 파노라마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마치 18세기의 정조시대의 성시전도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또 시를 통해서 서울 전체를 갖다 이렇게 포착하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에도코 이야기, 그 다음에 오사카 이야기, 일본인 학자들이 쓴 건데요. 아마 다른 어떤 글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스 이야기, 이 영국의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이 참 재밌게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이야기가 조금 더 건전하고 이런 것이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퇴폐적이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전히 18세기 서울에서 술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연원이 사실은 상당히 길다, 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